안녕하세요. 이번에 23년 1차 신경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에도 올리긴 올렸었는데 일단 이번 시험은 최근에 있었던 시험 중에 가장 쉬웠던 시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이다라고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물시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보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잘 나왔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점수를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합격권에 해당되는 점수를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가 아무리 쉬워서 내가 점수가 잘 나왔어도 사실 합격권이 나보다 더 잘 받은 친구들이 많아서 합격 커트라인이 나보다 내가 받은 점수보다 높아버리면 사실 내가 맞는 점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보시면서 실제 내가 나는 80점을 맞았는데 지금 8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기 어렵죠. 80점이라는 점수가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80점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90점이 안 될까?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문제 중에 몰라서 틀렸던 시험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봤던 설문인데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풀었던 설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90점 이상 100점이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60점, 70점, 80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출문제를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 시험도 결국은 기본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기본기가 있었던 친구들은 점수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래도 70점, 80점대는 유지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이번에도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무조건 90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는 내가 거의 꽈락 수준으로 맞고 쉬울 때는 점수는 올랐는데 한 7, 80 정도 맞아가지고 합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공부가 지금은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70점, 80점, 9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를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느냐를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들이 몇 회독을 하느냐 가지고 결정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기출문제집 회독수를 갖고 결정이 된다고 했다면 아마 지금 70점 맞은 친구들이 90점, 100점이 다 나왔어야 될 거예요. 특히 오래 공부한 친구는 다 고득점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공부해서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봤어도 고득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기출문제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를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는 기본기를 착실하게 잘 다지시고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한 문제 실수하면 떨어집니다. 그만큼 더 기본기가 중요해요.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렵게 나올 때보다 쉽게 나올 때가 공부가 더 힘들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한 문제 실수한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실수하면 떨어집니다. 아마 지금도 합격 컷 때문에 말이 많은데 결국은 한 문제 차이잖아요. 그 부분 내가 한 문제만 실수 안 했어도 내가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부를 꼼꼼하게 착실하게 잘 하셔야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만 대충 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점수는 80점 나올지 모르지만 합격을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나는 어쨌든 합격해 라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무조건 점수가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더 노력을 할 건데 제 원래 목표가 어렵든 쉽든 합격하자 이게 제 목표인데 앞으로도 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더 그쪽에 더 주력을 더 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사실은 이게 다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번에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위주로, 그리고 좀 문제가 될 만한 지문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형사법의 기억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1번도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설문은 사실은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4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도 기본 개념만 잘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4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우선 보호적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보호적 기능은 범죄자로부터 우리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장적 기능은 제가 인권 보장 생각하라고 그랬죠. 실제로 범죄인을 국가가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장적 기능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범죄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 비례 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를 보호하다 보면 피해자를 너무 많이 보호하다 보면 범죄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범죄인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의 오히려도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례 관계가 있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이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형법정주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암기해야 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시면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서 명확성 원칙 이런 것들은 전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그 둘째 줄에 불안감으로 외웠죠. 감이 오니까 명확하다 이렇게 외웠었고, 2번은 뭐 너무나 쉬운 문제고, 3번 같은 경우는 첫째 줄에 연장 합의의 한도에 관하여서 해서 연장으로 외웠죠. 연장자한테는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연장자에게 위임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위임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외웠던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좀 보시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환전의 의미를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 중 위배된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하셔야 되는 환전을 해주는 것도 포함되고 환전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업체에서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게임 업체에서 받은 게임 결과물을 게임 환전상들 있잖아요. 환전상들에게 또 파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환전으로 보기 때문에 환전을 받는 거, 환전하는 거 다 포함된다는 거, 유추해석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위배된다가 틀린 거고요. 3번에는 이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문제도 많이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모의고사 때 많이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문제를 그냥 반복해서 보다 보면 똑같이 나올 때만 맞춥니다. 약간만 변형만 하면 벌써 당황을 해서 틀리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와도 그 문제가 틀리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나온 시험에서도 다 아는 부분을 조금 변형했다고 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즉시범하고 계속범은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이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기수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즉시범과 상태범은 행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태범은 행위가 계속돼요. 계속범은 행위가 계속돼서 계속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위가 종료되고 계속되는 것에서 차이가 뭐가 생기느냐? 행위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종료해버리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같이 먹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범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밥을 같이 먹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공소시효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소시효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행위가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고 많이 풀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 있으면 이걸 안 틀릴 건데, 설문을 눈에 익혀버리면 이게 틀리게 됩니다. 3번 한번 봐볼게요. 가번에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발생해서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상태만 계속된다. 자, 기수가 되고 범죄행위는 종료되는데 상태만 계속되는 게 상태범이죠. 지금 여기 가번은 여기 상태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 행위와 법익 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켜서 계속되고 있대요. 당연히 계속범이니까
남원이겠죠. 그러면 가의 경우, 가는 상태범이에요. 상태범의 경우 기수 이외에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틀린 거고, 이번에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종료시부터 진행한다 그렇겠죠. 계속범은 기수가 됐어도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행위가 여기서 종료가 됐을 때 그때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다가 맞는 것이고, 디귿번에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가 문제가 있는데, 정당방위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하고 있어야만이 정당방위가 되는데 여기는 공격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지만 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와 나의 경우 둘 다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그렇죠? 가는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그 다음에 나는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죠. 기수는 이때 되지만 종료는 저 뒤에 가서 종료가 되니까. 그래서 그 설문은 3번이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성요건 착오는 쉽죠, 이거는. 우리가 구성요건 착오는 이렇게 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정적 법설이 나오면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을 두고, 인식한 것도 사람이고 발생한 것도 사람이면 무조건 기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람인데 여기가 동물이면 이거는 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미수, 과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 법설은 사람이고 사람이면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명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빗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억번에 보시면, 자,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하이고 B를 살해했습니다. 자, 아버지도 사람이고 친구 B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수는 됩니다. 다만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했으니까 아버지라는 인식은 없죠. 그럼 이거는 15조 1항 문제예요. 15조 1항. 형이 특별히 중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조 1항 문제고,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15조 1항은 우리 이렇게 푼다고 그랬습니다.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것이 있는데 형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는 친구로 알아서 보통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존속살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인 거 요걸로 처벌하는 겁니다. 요걸로. 여기 15조 1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살인죄로 가는 것이고, 이번에 갑이 살해할 사람하고 친구 A 사람이죠. 동그라미 치고, 빗나갔다는 거 둘째 줄 체크하고, 친구 B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그럼 친구 A도 사람, 동그라미, 친구 B도 동그라미. 같은 사람인데 법정적 법설을 물어봤으니까 사람하고 확인하면 되죠. 그럼 사람이니까 당연히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맞고, 디귿번은 물체를 동료 A 사람 동그라미 치고 A를 살해하게 총을 쐈는데 사냥개 세모, 자, 사람이 아니니까 세모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했는데 세모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미과상이 돼야 돼요. 구체적 법설이든 법정적 법설이든 어느 학설에 가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미수, 살인 미수, 사냥개는 과실로 되니까 과실손괴. 다만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살인 미수로만 처벌이 되겠죠. 니을번은 이웃 A를 살해하려다 상해하려 했으니까 A 동그라미. 근데 둘째 줄 개가 맞았어요. 그럼 개는 세모. 그럼 또 역시 사람과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과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상해할 의사였던 건 못 맞췄으니까 상해 미수가 되고, 개는 과실이지만 과실손괴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학설에 가든 다 A에 대한 상해 미수죄가 되겠죠. 그래서 구성요건 착오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번이 답이고요. 5번. 자, 판례 문제입니다. 1번에 A가 갑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야간에 갑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갑과 열려는 A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됐을 때, 자, 이거 우리 판례가 정당히로 봤죠.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야간에 지금 집에 침입을 하는데 거기를 들어오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히로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가 틀린 거고요. 나머지 판례 다 쉽습니다. 여기 4번 판례 한번 볼까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 지출죄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회계 책임자가 아니죠.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 우리 죄가 되는 거 몰랐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죄가 되고요. 나중에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 책임자가 후에 그걸 추인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가 괜찮다고 해서 죄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추인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6번의 자구행위는 우리 항상 얘기했던 거 자구행위 나오면 2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보시면 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에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자, 야간에 공포, 불안 등으로 한 거. 야간 과잉이죠. 야간 과잉이 안 되는 게 자구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구행위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게 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자신 것만 된다. 자기의 침해, 자기의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만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옛날 구자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것만 된다. 그럼 하나 더가 자느라고 야간의 공포, 불안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구행위는 야간 공부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간 공부를 한다고 해서 21조 3항 적용해가지고 봐주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라는 거 보시고. 자, 7번에요. 7번에는 쉽죠. 이게 쉽게 나왔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 능력 또는 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 능력과 일치하는 건 아니죠. 기억하고 안 하고 책임 능력은 별개라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8번도 역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번 내용만 볼게요.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내재적인 관점 내지 확신으로 인해서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강요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X. 우리 칼기 폭파 사건 아시죠? 북한에서 그렇게 세뇌를 당했다고 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죄를 진 걸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강요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9번에 보시면 9번에도 1, 2, 3번은 너무나 뻔한 내용이었고요. 4번 설문은 조금 여러분이 낯설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서에는 있는 설문인데 제가 문제풀이 때 출제를 하진 않아서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1, 2, 3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4번 설문을 고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4번 설문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서 향정성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줬으나 을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성 의약품 수입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입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적어도 주소를 알려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우체국에 그 우편물을 제출할 정도는 돼야 그래도 착수라 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 실행의 착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바로 직전 행위까지는 착수로 봐줘요. 그럼 우리가 수입한다라고 하려면 주소를 알려준 것만 가지고 아직 직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적어도 보내달라고 우체국에 제출은 해줘야 직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착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뭐 기본서를 잘 보신 분은 뭐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9번은 4번이 틀린 거고, 자 10번에 공범의 종속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종속성도 워낙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공범 종속성 설에 하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이 적어도 착수해야 된다. 그래야 종속성이죠. 정범이 착수하지 않으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종속성설. 2번 공범 종속성을 주 극단적 종속형식이죠. 우리 종속성을 주요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체까지죠. 제가 우리 범죄 성립 요건 3가지, 구, 위, 책 3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우리가 극단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극단에 멤버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멤버가 다 있어야 되면 된다. 거기 가벌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벌성까지 갖춰야 되는 건 초극단적이라고 하는 거고 확장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학설은 제한적 종속 형식과 극단적 종속이 2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2가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벌성까지 포함된다는 건 틀린 거고요. 3번의 공범 독립성설은 공범은 정범과 상관없이 독립된 범죄라고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범의 실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사실 개념 문제입니다. 정말 국어 문제고 4번에 보면 공범 종속성 전설 중 제한적 종속 형식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만 해당되면 된다라는 게 제한적 종속 형식이고 따라서 유책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없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니까 당연히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쉬운 이론이었고요. 11번에 역시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틀린 설문만 보겠습니다. 2번에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사와 방조는 사방으로 고고 이렇게 외우라고 씁니다. 고의가 2개가 필요해요. 방조의 고의도 필요하고 정범의 고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목적범의 경우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가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고 정범이 어떤 죄를 짓는다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것이고
자, 12번의 죄수 문제 보시면요. 죄수에서 1번, 2번, 4번 다 쉬운 설문이라서 3번만 좀 하겠습니다.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상에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 우리 포괄일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건을 갖추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단속 의사로 방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단속 의사로 방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방법이 똑같고 피해가 똑같으면 포괄일죄로 묻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구성 요건이 달라요.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첫째 줄에 아예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을 다 해줬잖아요. 이게 다 다릅니다. 행위 태양이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13번. 13번은 여러분 2번이 이게 제가 주의하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고유예 나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까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짜 1년 자꾸 기억을 하고 그랬죠. 초범이어야 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야 되고 초짜여야 되고 1년 이하에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구류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설문을 그냥 급하게 읽다 보면 요걸 놓쳐버린 경우가 있는데 꼭 체킹을 잘 해두셔야 돼요. 구류 이런 거 선고의 대상 아니라는 걸 잘 하시고, 그래서 요게 지금 선고형 대상 선고에 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면 14번도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2번 설문을 잘 못 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번 설문 좀 보시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해서 익사하게 한 판례 잘 아시잖아요. 엄마 만나러 가자 해서 바닷속에 같이 빠져 죽은 경우에 이거는 애들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속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위계라는 것은 속였다라는 건 내가 속여서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애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가 죽인 걸로 보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애들을 속여서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지 속였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인 게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위계한 살인죄가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의외로 4번 설문을 또 틀렸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반의사벌죄 두 문자 많이 외웠잖아요. 반의사벌죄에서 폭행합박할 때 우리가 존을 포박해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명예훼손하고 폭행하고 협박, 폭행하고 협박하고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죄인데 존속 붙으면 존속 폭행, 존속 협박은 반의사불죄지만 특수자가 붙거나 상습이 붙으면 반의사불죄가 아니다. 이거 꼭 주의하라고 많이 여러 번 했잖아요. 지금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상습이 붙었잖아요. 상습. 그럼 상습이면 반의사불죄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이 기본기를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 가면 당황을 하기 때문에 당황해서 틀려요. 평상시에 모의고사 풀 때는 안 틀리는데 시험장 가면 급하고 막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당황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모의고사 풀 때 맞췄으니까가 아니라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내 것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5번도 간단한 문제고요. 3번 설문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서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이르렀다면 장소적 이전 없어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된다. 당연한 거고요. 자, 1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했답니다. 우리 약취윤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 틀린 거고. 2번. 체포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게 그쳤더라. 우리 체포죄는 계속범이라는 걸 잘 알죠? 계속범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기수가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거고. 4번에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나중에 감금까지 하면 감금죄와 유인죄는 별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된다가 틀린 거고요. 자, 16번. 박스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쉽게 나왔습니다. 기억번에 우리 307조 1항의 사실과 2항의 허위 사실은 좀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307조 1항의 사실은 넓은 개념이고요. 2항의 허위 사실에서 여기는 사실이라고만 돼 있고 여기는 허위 사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사실에는 진실도 들어가고 허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허위 사실은 2항만 되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도 1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요금은 어떤 관계냐? 이건 이거하고 똑같죠.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살인죄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존속이고 사람 안에는 존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존속일 때는 특별관계,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존속인 경우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여기도 존속이 있긴 하지만 특별법인 이걸 적용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15조 1항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이면 여기도 허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허위가 있는데 특별법 우선이 원칙이 되니까 이걸 적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인식하지 못했으면 아까처럼 15조 1항에 의해서 요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많이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위와 진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1번이 기억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뭐 니은, 디귿, 니을은 너무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틀린 질문입니다. 17번에 주거침입도 마찬가지. 이거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쉬운 거라서. 1번에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위요지라는 것은 어떤 건조물을 포위하고 있다고 해서 위요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 구조물이 없으면 포위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위요지가 아니라는 거 뭐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18번도 보시면 자 1번에 보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강밭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생강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서 여기가 핵심이죠. 동업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생강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업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다면 공동소유는 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타인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동업이 깨졌습니다. 동업이 깨졌기 때문에 공동소유로 볼 수 없고요. 따라서 그게 절도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2번에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만으로 부족하다가 틀렸죠. 우리가 영득은 물건 자체를 영득할 수도 있지만 가치만 영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남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다가 아메리카노 싹 빼먹고 껍데기만 돌려줬을 때 그게 되느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치만 쏙 빼먹어도 절도예요. 그래서 거기 가치만을 영득한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도 틀렸고요. 3번에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죄는 배신범죄이기 때문에 배신범죄라서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소유자하고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맡긴 사람을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자하고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 4번이 답이고요. 19번에도 1번에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 우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되려면 주거 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침입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번.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침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 우리 자동차 불법 사용도 사실상은 절도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습절도에 흡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그러면 X.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중강도죄의 강도 범인이 포함되죠. 우리 준강도는 왜 중강도라고 하죠?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해서 중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강도도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강도라면 강도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중강도가 사람을 죽여도 강도살인인 겁니다. 중강도와 강도가 다르게 취급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예비음모. 그거 빼고는 중강도는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20번도 보시면 1번에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서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서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무리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더라도 속여서 남의 것을 가져가면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마약이라고 해도 몰래 훔쳐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처럼 속여서 받아가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를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소비를 했어도 맡긴 사람을 뇌물을 맡겼다. 그 맡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되는 것뿐이지 사기죄나 절도죄나 이런 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 구성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고 2번에 갑이 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해서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을 전달한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우리 할아버지 판례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갑이 할머니를 속여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속여서 B, 할아버지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사기꾼이 전화해서 할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돈, 그거 범죄 돈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한테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 돈을 갖다가 준단 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도 속긴 속았지만 누가 피해자다?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있는 것처럼 B, 할아버지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뭐 잘 아시는 거고. 3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망이가 있어야 하므로 부작위, 우리 부작위한 사기죄 많이 배우죠. 너무나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부작위한 기망이 있을 수 없다. 틀린 거고. 4번에 우리 처분행위도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부작위한 처분행위 중요한 판례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우리 출판사에서 작가한테 인쇄 안 준 거 속여가지고 책이 10,000권밖에 안 팔렸어요 라고 하면 작가는 10,000권에 해당되는 인쇄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요구하지 않는 것도 처분행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작위한 처분행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21번 배임죄. 배임죄도 1번 담보입니다. 우리 담보라면 노담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담보는 노담배입니다. 담보는 배임죄 안 된다. 노담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매매계약에서도 마찬가지. 거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물을 처리한 죄 있지 않더라. 우리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매매가 배임죄 되는 거는 부동산만 배임죄가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배임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배임실제에서 타사위자 있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뭐 끝에 보면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걸 요하지 않는다. 우리 배신을 처벌하는 것은 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신뢰관계를 침해한 걸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은 부동산 증여고 서면이기 때문에, 특히 서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배임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술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만 잘 구분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22번의 손괴죄 같은 경우에 1번 뭐 쉬운 설문이고 2번 봅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게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틀린 지문이죠. 이번에 과거와 달리 최신 판례가 거의 안 나왔어요. 딱 설문 하나, 요거 하나 최신 판례 나왔는데 그나마 이 최신 판례도 뭐 쉬운 최신 판례가 나와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죠. 남의 땅에다 내가 만약에 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든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땅을 손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도 워낙 많이 했던 거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갑은 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갑과 함께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점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을에게 고의가 없다면, 을이 고의가 없어서 얘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한 갑도 당연히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범을 처벌하려면 실제 행위자인 정범이 죄가 돼야 같이 죄가 되는 겁니다. 정범이 착한 일을 하면 같이 한 사람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으면 공동정범 성립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4번은 강제집행면탈죄 문제인데 가압류가 됐죠. 우리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 채무자의 배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채권자는 빼돌리려고 하고 채무자는 못 빼돌리게 하는 싸움인데, 가압류가 돼버렸으면 채무자가 이긴 거예요. 채권자가 이긴 겁니다. 채권자가 못 빼돌리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무슨 짓을 해도 면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23번 방화죄는 그나마 조금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틀릴 만한 것은 요 23번 하나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맞추셔야 돼. 다만 뭐 시험이 바쁘고 뭐 마음이 급하다 보면 조금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착각을 해서. 23번은 왜 착각을 하냐? 1번. 이게 우리 뇌폭삭, 돈가스 폭파, 간첩이 전화로 자수 오해 했던 그 두 문제 아시죠? 이게 전화로 자수 오해인데, 오해라는 건 예비 단계에서 자수한 것을 필요적 감면하는 건데, 얘는 실행에 이른 후에 자수를 했어요. 그럼 실행에 이른 후니까 예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배웠던 필감면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다만 어쨌든 자수를 했죠. 그러면 실행에 이른 후기 때문에 필감면은 안 되고 필요적 감면 면제는 안 되고 자수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문이고, 2번을 조금 착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예요. 자, 자동차가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객체가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주거로 사용도 않고 사람도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주 건조물이 안 되니까 일반 건조물이 돼요. 그럼 일반 건조물인데 타인 소유라고 돼 있죠. 그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은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럼 추상적 위헌범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수예요. 따라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나마 2번 설문이 하나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나머지 건 사실 뭐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설문 자체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2번은 그래도 이게 현주가 아니라 일반 건조물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타인 소유니까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것까지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생각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맞는 건 1번이고요. 자, 24번. 1번에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 행사죄와 사기죄, 우리 행사죄와 사기죄는 요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체적 경합 외워야 되는 거 이거 꼭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대법원이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보호법익을 갖고 따진다, 그거는 사실 수험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법익이 달라도 상경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경으로 보는 아주 예외적인 판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법익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험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호법익이 달라가지고 상경 보는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왜 이걸 실경으로 보는지는 제가 강의 때 설명 많이 했습니다. 보호법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보호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실경으로 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서 판례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런 판례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교통법규하고 교통사고하고 실경으로 보고요. 카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카드 사용하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절도죄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실경으로 봤고, 위조한 거하고 사기죄 요거 실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위조한 거 행사한 거, 위조된 걸 행사하는 거하고 사기죄, 카드 사용하는 거하고 사기절도죄, 교통법규 위반하고 교통사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실경이고요. 그다음 2번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은 종이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번에는 가치가 복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은 유가증권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쉬운 판례고, 4번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미 변조된 거죠. 우리 변조죄는 진정한 문서를, 진정한 유가증권을, 진정한 통화를 변경했을 때만 변조다. 찐을 고쳐야만 변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 변조된 부분이기 때문에 찐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고쳐도 변조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5 문서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행사. 자, 대표이사는 포괄적인 권한행사를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대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럼 이게 대표이사한테 포괄적인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이 회사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위조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없다는 건 틀린 거고요. 니은번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했을 때 상대방이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문서를 보호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만 되면 행사죄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비치만 해도 행사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디귿번에 공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입니다. 자, 보좌하는 공무원 나오면 기한84 생각하라고 그랬죠? 기한 공무원입니다. 그럼 기한84 나오면 이 사람은 원래는 권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람이 모든 서류를 기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성권자로 인정을 해서 간접정범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 갑은 기한84고 기한84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간접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은 당연히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신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간접정범일 때 안 되는 거지, 공범은 신분이 없어도 우리 공범과 신분 규정 33조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을도 디귿번의 둘째 줄 보면 공모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정신분범이고, 그럼 우리 외웠던 B가 신에게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 돼요. 그럼 B가 신에게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가 틀린 거고요. 1번에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될 수 있느냐. 자, 부실기재를 판단하는 판례라고 써요. 이 판례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죠. 비록 이 사람이 회사를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어도 회사를 설립한 건 맞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데 그 집에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집에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해도 집을 건축한 건 건축한 거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회사를 설립한 건 맞기 때문에 이걸 부실기재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나하고라 두 개가 됩니다. 26번도 쉬운 판례이기 때문에 답만 보겠습니다. 4번에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재기한 방법으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우리 골프장 판례 아시죠? 우리 골프장에 공무상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골프장 대표가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걸 다 표시를 무효로 만들게 손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걸 막아야 될 대표이사가 조치를 안 하고 개방을 해버리면 부작위한 표시무효죄가 된다는 게 우리 골프장 판례잖아요. 그 골프장 판례만 아시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시고 27번이요. 기억 이은 설문은 쉬운 거니까 디귿번 설문 보겠습니다.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 종속성에 관한 조항 31조 1항과 33조. 자, 이것도 굉장히 모의고사 때 많이 했던 건데 이거를 틀린 친구들이 있다고요. 왜 틀렸느냐? 끝에 결론은 맞거든요. 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결론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꼭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부터 공부를 할 때 33조가 31조에 우선한다는 부분도 밑줄을 치셨던 분들은 뒤에 결과가 맞아도 중간이 틀렸다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이 밑줄 치는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결과만 보고 그냥 넘어가서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 보고 그냥 맞는 걸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형법이 31조, 32조, 33조가 있는데 30조부터 30조가 공동전범이고 이게 교사범이고 방조범인데 여기가 공범과 신분이라고 붙잖아요. 그러면 33조는 자 이거는 공범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일반적으로 공범은 이 조문대로 하는데 특별히 신분은 33조로 해라. 이거는 특별 규정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범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신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게 33조가 특별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3조가 요 앞에 있는 조문보다 이게 우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33조가 31조보다 우선해야지 31조가 33조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에 우리 자기무고 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기무고가 안 되는데 공동전범은 되느냐? 우리가 공동전범의 개념이 남을 내 오른팔로 사용하는 걸 공동전범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고소하나 남을 내 오른팔로 사여서 고소를 하나 결국 내 오른팔이 나를 고소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무고가 돼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무고는 공동전범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하고 니을이 틀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8번 불신검문도 자 1번 쉬운 거죠. 이거는 끝에 보면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불신검문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2번 쉬운 설문이고요. 3번 볼게요. 3번에 보면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불신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죠. 그것은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는 등으로 해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죠. 그러면 그때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다 하면 틀린 거죠. 내가 정복을 입고 있고 상대방이 내가 경찰관이라고 알고 있다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4번에 우리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구금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9번에도 1번 사진 촬영이 강제 수사지만 끝에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틀린 거죠. 우리 사진 촬영이 여러분 일단 사진을 찍어야 되는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 받을 시간이 없고 긴급성,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 되는 필요성, 우리 무인 카메라 단속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진 영장을 받지 않고 찍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2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까지는 맞아요. 이 판례도 역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위법하냐 안 하도 알아야 되지만
그럼 경찰관이 필요하니까 측정하는 건 좋아요. 다만 그럼 상대방 운전자가 의무가 있느냐? 이건 의무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법 여부 첫 번째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뒤에 의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뒤에를 의무가 있다로 틀린 거로 나온 거죠. 뭐 3번은 너무 쉬운 판례고 4번 볼게요. 경범죄에서 지문 채취 불응 시의 처벌 규정은 영장주에 따른 강제 처분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사상 필요에 하면 직접 강제에 의해서 지문을 채취하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장이 필요하다. 우리 지문 채취는 지문 채취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불응할 때 형사처벌을 할 뿐입니다. 이건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 아니에요.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되려면 싫다고 해도 강제로 손을 잡아서 찍어야 강제처분입니다. 이거는 싫다고 하면 안 찍어요. 그래서 이건 불응이 강제처분 아니라는 거 아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0번. 30번도 2번하고 3번 설문은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번에 시험을 쉽게 내면서 시험 범위조차도 지금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을 지금 시험을 내놨는데 워낙 시험이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이 없는 것 뿐인데 2번하고 3번은 수사하고 증거 파트가 아니에요. 이건 공판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가 아닌데 4번 설문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별 말이 없었는데 경찰청이 지금 시험 범위를 조정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에 보시면 압수영장을 발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위수증인데 위수증은 증거동의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증증으로 했던 거 2가지 빼고는 무조건 증거로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참여권 침해한 거하고 증언 번복조서 2가지, 증증 2가지만 증거동의하면 쓸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31번에는 기억번 설문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판례의 본문 중에서 하나 끌어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억번 설문은 조금 틀렸을 수 있는데 그 기억번에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 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정당방위라면 지금처럼 이게 방어인지 공격인지를 따질 거예요. 근데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의 문제예요. 그럼 정당행위라면 정당행위로서의 한계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그거 갖고 따라서 결정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당방위가 아니고 정당행위, 이게 만약에 정당방위라면 이 기억번 설문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거기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는 거 기억하시고 니은은 너무 쉬운 거고 뒤번 볼게요. 현행범에는 누구든지 영장을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할 땐 즉시 인도해야 되고 이때 인도 시점은 밀착된 시점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 국어사전으로 따지면 즉시라는 개념이 밀착된 시점이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 판례 이걸 지체 없이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착된 시점이라고 틀린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2개가 틀렸습니다. 32번도 역시 틀린 것만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3번에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피해자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긴 한데 자 끝에 보시면 아무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막아버리면 결국 상대방인 피고인이 접견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동전의 앞뒷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니다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33번도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1번에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위수증이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위수증은 증거동의도 증거로 못 씁니다. 증정 빼고는. 그래서 동의했다면 위법성 치유된다 그러면 틀린 거라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역시 1번 쉬운 문제라서 이것도 1번만 하겠습니다.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는가? 이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죠. 그래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틀린 거고요. 자, 35번도 기업번은 사인의 위수증이라 너무나 쉬운 거죠. 이건 그래서 위법수 입증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틀린 거고요. 니은번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라고 틀렸죠. 우리
요 판례 기억나시죠? 이 영사통보권을 고지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영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만나기 싫다. 이 사람이 어차피 영사를 만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해를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디귿번도 잘 아실 거고, 니을번에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지방법 판사에게 영장 받은 것 당연히 위수증이라 증거로 못 씁니다. 이거는 공소 제기 후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그런 설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법원에다가 청구해야지 판사한테 청구해서 틀렸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을 잘 모르시는 거고, 판사한테 청구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법원에게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검사는 공소 제기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고 청구하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위수증이라는 걸 아시고요. 36번도 이게 쉬운 설문인데 기억번 설문을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 제가 상담해 보니까 왜 틀렸느냐. 자, 기억번 판례도 제가 밑줄을 두 군데 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둘째 줄에 이게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넷째 줄 보강 증거가 안 된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결론은 맞죠. 보강 증거를 할 수 없다. 근데 그 둘째 줄에 밑줄을 습관적으로 치셨던 분들은 거기를 밑줄을 치면서 자백 아닌데? 라고 해서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둘째 줄을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결론이 맞으니까 맞는 걸로 해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문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꼭 밑줄을 치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도 뭐 당연한 거고, 디귿번, 니을번 다 맞는 거. 디귿번 틀린 지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상습법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때 보강증거 개별적으로 필요하죠. 절도를 5번 해서 죄가 상습절도로 하나가 될지언정 절도는 5번 했기 때문에 훔친 물건은 5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요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37번 1번 판례 1심에서 피고인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검사가 항소한 후에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작성한 진술조서, 우리 증언번복조서 관련된 관련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도 증언번복조서 똑같이 취급해서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쓴다. 그래서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든가 반대심을 해도 증거로 못 쓴다고 했었고요. 자 2번 판례도 급하게 읽다가 틀린 친구들이 많는데 역시 이것도 밑줄 치는 연습을 하셨으면 이것도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했다고 돼서 피고인의 진술을 체크하고 둘째째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밑줄 치고, 그럼 이제 넷째 줄 전문진법칙 예외요건 갖춰야 되니까 331항 요건 밑줄 치면 이거 피고인의 진술이니까 특기성이구나. 특신상태와 성립인정인데 이 피고인 진술 특기성이 나오면 제가 특기성을 특신상태와 성립의 진정이지만 특별한 성으로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립의 진정이 일반 성립인정과 달리 이거는 작성자, 녹음자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331항 단서 바로 밑줄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체크할 줄 알았던 친구들은 이거 작성자, 녹음자가 해야 되는데 피고인 진술에서 확인된다고 돼 있네?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거를 급하게 읽다 보면 성립인정과 특수상태 됐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급하게 읽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밑줄을 쳐서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잘 아시는 판례고, 4번에 보면은 제일 끝에 우리 316조 2항에 공범들이 포함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제외한이 틀렸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38번도 1번 설문 쉬운 거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1번만. 특신상태의 증명은 역시 증명이기 때문에 증명은 판사에게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셋째 줄 개연성 있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넷째 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39번 증거동의도 2번이 너무나 확실한 질문이죠.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2번 안 나오면 투투가 되죠. 그럼 투투가 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고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니까 증거동의가 간주되고요. 그럼 증거동의가 간주돼서 증거를 조사해버리면 이미 증거동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증거동의를 철회를 하려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만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항소심까지 가버렸다면 철회를 해도 증거능이 없어지지 않는다. 쉬운 설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0번. 자, 40번 제가 사례 문제 나오면 무조건 1, 2, 3, 4부터 먼저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빨리 풉니다. 1, 2, 3, 4를 읽고
필요한 것만 사례에서 골라서 읽으셔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빨리 풉니다. 자, 1번 봅시다. 갑과 을에 대해서는 303조 1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합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병은 단순절도가 성립된다. 이거는 본문을 보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죠. 우리 세 사람 중에 2명이 특수절도가 되면 나머지 1명은 당연히 합동절도의 공동전범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틀린 거고요. 2번, 갑과 을이 A의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 발각되어 도주했다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 특수절도죄가 실행의 착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수절도죄가 손괴만 해갖고는 착수 안 되죠. 제가 이 학생들 중에 이 특수절도를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2항은 2인 이상하고 흉기니까 이거는 절도죄의 착수 시점을 찾아야 되고요. 실제 손괴가 문제된 건 요 1항이란 말이에요. 1항은 야간 손괴 침입절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손괴시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마시라니까요. 이걸 외우면 여러분 수험에 도움이 안 돼. 헷갈려요. 절도는 야간 붙은 절도는 무조건 침입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갖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손괴로 보다 보니까 손괴 있으니까 착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손괴는 의미가 없어요. 야간 주거 침입절도나 특수절도나 어차피 다 야간에 침입한 거예요. 침입은 문에 손만 대도 침입이 됩니다. 따라서 손괴를 하려고 하는 건 다 침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절도가 특수절도나 야침절도 나왔을 때 실행의 착수가 문제가 되면 침입했는지를 꼭 보시고, 문에 손댔다? 침입. 우리 주거 침입에서 문에 손대면 착수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침입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야간인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야간이 아니면 착수가 안 되고 야간일 때만 착수가 되니까. 그럼 얘는 본문에서 시간이 야간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만 잘 보시면 되는데, 본문의 넷째 줄에 딱 보면 범행 당일 오전 10시라고 딱 체크돼 있어요. 그럼 야간이 아니구나. 그럼 이건 아무리 손괴를 해봐야, 침입을 해봐야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된다라는 걸 체크하면 2번이 아니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의외로 2번을 답으로 체크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착수 시점에서 절도 나왔을 때 주간 야간 찾는 연습을 안 하셔서 그래. 주간 야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3번에 을의 피신조서는 을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면, 자, 우리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피고인이 누군지 봤더니 끝에가 갑의 공소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이 당의 피고인이네. 그러면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지. 진술자인 을이 내용 인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근데 갑은 내용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죠. 당연히 증거로 못 쓰는 거고요. 자, 4번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 시비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건 전혀 오류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론이 분리돼야 되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론의 분리와 병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여러분 거기 밑에 본문에 가보시면 7째 줄에 가보면 공동으로 기소되어서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기소되어 있으면 변론이 병합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병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변론이 병합되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리와 병합이 언급이 안 됐다고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병합됐다가 분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리가 됐으면 분리됐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A와 B가 결혼했다. 근데 A가 B를 때렸다라고, 남편하고 부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부인 때렸다고 하면 A와 B가 결혼했다고 되어 있으면 남편이 부인 때린 겁니까? 남이 때린 겁니까? 거기에 대고 이혼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결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이혼했는지를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결혼한 거지. 이미 지금 변론이 병합됐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분리란 말이 없다고 해서 틀린 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변론의 병합 분리와 재판이 실제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그럼 논란이 안 생기는데, 사례 문제가 아니라 사지선다를 문제를 풀었다는 것만 아시는 분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지선다는 사례가 아니니까 그 사지선다에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론의 병합 분리를 언급을 하지만, 사례 문제는 이미 사례에서 언급을 다 하기 때문에 설문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거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명확한 답입니다. 자, 제가 시험 문제 자체가 쉬워서 사실 어떤 친구들은 문제, 기출문제 해설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이번 시험 보시고 기출문제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번 기출문제 설문에
이게 출제 비중을 봤는데 이번 시험에도 20% 정도가 기출설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다 맞추면 80점이 나오겠죠. 기출문제 아닌 거 틀리면 80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기출문제만 보셨던 분도 80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출문제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실 때 그냥 기출문제를 회독수를 높여가지고 눈에 바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험장 가서는 실수합니다. 대부분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실수해서 헷갈려서 틀렸을 거예요. 그거는 눈에 바르는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더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는 시험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역시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게 공부를 하시면 다음 시험에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이번 시험 다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